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존의 상식이나 어떤 사회 통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곤도 마코토라고 하는 일본 의사가 있어요. 암 진료만 50년 가까이 해온 분인데, 그때 이제 이분이 쓰신 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 뭐 암의 역습이나 항암 치료는 사기다 뭐 이런 책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되게 이제 쉬는 동안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근데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접할 때 기존의 표준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항암제로 이제 기존의 세포도 죽이고 암세포도 다 죽인 다음에 이제 다시 제로에서 시작되는 뭐 이런 느낌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건데, 그런 이제 항암 치료의 독성이나 생존율에 대해서, 그리고 암에 대해서 받아들인 패러다임이 이 책을 통해서 또 바뀌었거든요. 저도 이제 갑상선 암이기 때문에 뭐 수술도 했었는데, 저도 그런데 이제 또 암을 한번 겪어본 분들은 다시 또 암이 재발하거나 이럴 거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보면서 암이 이렇게 이게 완전 없애야 될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구나.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내 수명대로 잘 살 수만 있게 하고 건강 관리 잘해서 암이 사라지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전문가들이 사실은 학계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 사실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많은 병원들은 자신의 이제 표준 치료가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그런 표준 치료 외에 다른 치료가 효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뭐 여러 연구들도 있고, 뭐 고함량 비타민C 메가도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효과 보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어서 저는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런 분들도 다 암 전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암 면역학자 같은 경우도 메가도즈 같은 거 되게 긍정적으로, 비타민C를 엄청 고함량으로 먹는 그런 비타민C 메가도즈를 되게 막 옹호하고 그게 정말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에 깊게 들어가면 절대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는 뭐 의료 쪽은 잘 모르지만 그냥 책을 볼 뿐이지만, 이런 어떤 개발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되게 저 나름대로 견해가 있어요. 특히나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도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뭐 언어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요새 뭐 페이스북에서 메타에서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러면은 라마2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제는 뭐 머신러닝을 하든 AI 러닝을 하든 AI 관련된 연산을 할 때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공부를 하던 사람들은 저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잘 안 맞을 거예요. 근데 AI 쪽이나 이렇게 해서 대규모 학습을 많이 해본 분들은 이런 게 진짜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기존의 학습 방법으로 그걸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한 게,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을 그럼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10년 정도 너무 했어요. 20대 때 정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제 30대 팀노바를 딱 만들면서 그걸 정립을 한 거죠. 거의 기계한 팀장님이랑 처음에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커리큘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 집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미래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을 만들까? 제가 한 생각의 핵심은 딱 그거였어요. 학생들을 언어 중심으로 가지 말고 조금 더 와일드하고 좀 더 큰 관점에서 어떤 대부분의 문제가 이쪽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 뇌는 똑똑한 뇌를 사용해요. 근데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루틴대로 무료하지만 편하게 사는 게 늘 해오던 걸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뇌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동뇌는 이제 운전할 때 우리가 자동뇌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정도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운전하는 기본 루틴이 내 뇌에 입력이 돼 있고, 그 자동뇌가 알아서 이렇게 AI처럼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면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자동뇌 이제 핵심인데, 문제는 저는 학생들의 수동뇌 부분을 굉장히 자극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똑똑한 뇌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만 그만큼 뇌 신경 가소성을 더 많이 이렇게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는 이런 이론들을 몰랐을 때도 제가 비슷한 효과들을 많이 봤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많이 힘들고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문제는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막상 지나고 나니까 내가 다른 개발자들에 비해서 할 줄 아는 게 많은 거야, 기존의 선배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 꽤 괜찮다,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싶다, 이게 이제 팀러버 커리큘럼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우리는 실제로 블록체인 같은 경우 자체 메인넷 같은 거 운영하는 친구들 팀이 2개나 있어요. 그리고 자체 AI 개발해서 거의 특허도 내고 있는 팀들도 있고, 정말 미쳤다니까. 그리고 대회에서 수상하는 거는 당연히 많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요즘 근데 심지어 5년 전의 팀노바 커리큘럼이나 지금의 커리큘럼은 또 다르거든요. 왜냐면 AI가 급속히 변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아니면 블록체인 트렌드도 그 사이에 바뀌었어. 막 블록체인 이더리움이 막 지금 사실 기술 주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정말 다양한 그 패러다임이 생긴 거예요. 한 5년 전만 해도 없던 패러다임이 지금은 정말 되게 더 많이 복잡해졌어요. 롤업도 하고 뭐 미쳤어. 업그레이드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이. 그래서 그쪽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학습을 시키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수동래를 이용한 공부 방법을 좀 힘들지만 지금 단련해 놓으면 이제 나이 먹고 뇌가 그만큼 똑똑해지니까, 가끔 보면 의사들 중에서도 개발에 관심 있어서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똑똑한 게 있으니까 자기 머리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굴려보니까 곧잘 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이런 걸 좀 끌려해요. 개발 쪽이 막 무시당할 게 아닌 게, 실제로 막 보면 팀노바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거의 뭐 그런 이제 의사급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도 되게 흥미롭게 공부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리고 뭐 지금 다니는 친구도, 스탠포드 연구원인 친구도, 그 친구도 엄청 똑똑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되게 재밌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재능의 문제 아니에요. 그 친구들 초반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아무리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들도 처음엔 수동래를 쓰니까 힘들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근육통 생기잖아. 그러니까 운동 하나도 안 하던 부위 운동해봐라, 무조건 100% 근육통 생기잖아. 딱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개발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많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언어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데, 그 패러다임이 끝까지 가면 너 뭐 할 줄 알아? 나 자바, 이걸로 끝난단 말이야. 안돼. 같은 자바래도 윈도우즈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웹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콘솔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하려면은 사실 되게 넓게 할 수 있거든요, 같은 자바래도.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유하게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90년대는 그런 패러다임이 괜찮았어요. 그 언어만 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이상하게 되네. 왜 그러지? 한 플랫폼만 그냥 잘하면 됐거든.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로 커지고 있어.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CNCF나 뭐 가이아 X 같은 이런 프로젝트에서 클라우드화된 구조를 적극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NHN 같은 경우도 CNCF에 실제로 자신네들의 어떤 프로젝트를 포함시키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또 가속화돼서 더 많이 CNCF에 들어갈 거예요. CNCF는 이제 리눅스 재단에서 하는 클라우드 기반 어떤 그 그러니까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생태계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굉장히 각광받는 패러다임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뭐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엄청 이제 각광을 받겠죠. 왜냐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해서는 이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엄청 더 잘 맞는 패러다임들이 나오거든. 근데 기존의 개발자들, 특히나 나 자바만 할래, 이렇게 난 JSP 스프링 평생 먹고 살 수 있음,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먹고 그것만 계속 하고 공부를 잘 안 하는 분들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가 억지로 바뀌어야 돼요. 좀 강하게.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몸짱이 되려고 엄청 운동하는 사례가 더 적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해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50세 이후에 하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결국엔 돌아가는 거지. 우리는 흐르는 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보도 새롭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콜레스테롤도 옛날에는 무조건 나쁘다 그랬는데 LDL, HDL이 구분이 돼서 뭐 이런 수치가 높으면 좋다 막 이랬거든.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도 다 소용없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라는 또 관점이 또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런 거 지켜보는 입장에서 방구석 히키코모리처럼 사는 저는 이렇게 그런 걸 항상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세상에 정해진 게 없구나. 그리고 오메가3도 마찬가지고, 오메가3도 실제로 그 메타인지를 한 거야. 그 아예 그런 그 혈관 관련된 그런 전공을 한 그 박사까지도 한 그 의사가 그 관련 논문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 유튜브 같은 거에서 알려준 적이 있어. 근데 실제로 여러 그 의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여러 의사들이 관련 논문들을 봤더니 실제로 보니까 우리 막 그 혈관 질환이나 이런 거 효과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거랑 상반되게 고지혈이었나? 그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고지혈증 약이랑 그걸 같이 복용했을 때 뭐 효과가 있었나? 이렇게 이런 실험이었기 때문에 그게 꼭 오메가3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그 박사가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의사죠. 의학 박사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현실과는 좀 다른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되게 저명한 그런 이제 의료기관을 다 이렇게 이런 논문들을 다 검토를 해서 되게 신뢰감 있는 그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부 단체에서. 그래서 이게 오메가3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혈관에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먹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오메가3를 굳이 막 지금 챙겨 먹진 않거든요. 오히려 일주일에 생선 2토막 정도 그냥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차라리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이런 게. 그 보면 막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막 뭐지 관절염이나 뭐 이런 거에 효과 있다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또 다른 논문들을 막 여러 검토를 해보니까 그 논문의 뭐 실험 대상이 되게 적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냥 마냥 신뢰하기가 좀 애매한. 물론 저 비타민 D는 종종 먹고 있거든요. 그 비타민 D가 가진 긍정적인 다른 효과가 있는데 그건 그냥 마케팅이다 뭐 이런 관점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그거를 직접 검증하고 직접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팀노바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오는 이유도 그런 식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요거 하면 좋겠다, 요거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제안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 못지않게 정말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현재 뭐가 중요한지를 항상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1, 2년만 지나도 응용 2단계 수업하는 내용이 막 바뀌어져 있어요. 기조대든 뭐 예를 들면 5년 전에는 빅데이터 이런 거 좀 많이 했거든. 5년 전 빅데이터도 하고 또 뭐 그때 이제 필요한 서비스,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때라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자를 많이 만들어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그 메타버스나 아니면은 그 블록체인 쪽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인공지능 쪽에 발전을 시킨 다음에 이런 대규모 언어모델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같이 또 공부를 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노력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하고 싶은데 물론 제가 그렇게 뭐 놀고 먹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성공을 해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는 성공을 해볼 수가 있잖아. 치트키를 존나 써가지고 쇼미더머니를 엄청 써서 막 돈을 엄청나게 막 늘릴 수가 있잖아. 그런 거 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또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도 막 그렇고 일반 게임 같은 경우도 에디트 같은 거 쓰고 해가지고 돈 많이 올렸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가 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자원이 되게 많을 때 과연 굉장히 재미만 있을까? 그러니까 게임엔 레벨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적당히 힘들어야 재밌거든. 그러니까 너무 어렵기만 하면 또 사람들이 하기 싫어지고, 그렇다고 너무 쉬우면은 너무 재미가 애매하고, 근데 딱 적당히 사람들이 딱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가 딱 있어야 되거든. 그걸 맞추는 게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은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연예인들 막 몇백억씩 있는 연예인들 많은데 일을 안 하진 않잖아. 종종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면 도태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이게 삶을 살아가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새 나이를 먹고 이제 뭐 이런 인간 사회에서 살면서 내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기존의 상식이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렇고 코페르니쿠스 둘 중에 한 명이 누가 더 최초로 지구 공전설을 조장했는지는 뭐 말이 많지만 각자의 나라에 갔을 때는 자기네들이 그렇다고 그랬어. 근데 이제 아무튼 되게 재밌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지구 공전설도 옛날에는 먹히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대세가 됐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누가 지구 평면설이 맞다고 다시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애매해지겠지 또.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무조건 아니다라고는 규정하지 않아요. 저는 하도 살면서 이런 걸 많이 봐서, 이렇게 기존의 상식이 뒤집히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물론 이제 지구공전설 뭐 이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끝났죠. 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명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이게 뒤집히는 일은 적겠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지구 뭐 우주에 외계인 산다가 아니고 지구 막 그 내부 쪽에, 그러니까 아직도 심해까지는 못 들어간대요. 되게 아주 깊은 심해까지는 못 들어간대요.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압력이 너무 세서 빛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빛도 이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아바타 감독이 진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인가, 그분이 되게 깊이까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찍고만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탐사하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그 우리 지구 자체도 잘 모르거든. 막 거기에 외계인이 있다는 썰이 있죠. USO라고. 되게 재밌는 얘기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보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한 사고로 개발자를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뭐 언어에만 집착하는 뭐 그런 사람들은 90년대 패러다임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만 들어도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그때는 웹 아니면은 2000년대만 해도 웹 아니 거의 웹 중심이었지. 웹 아니면 일반적인 그 윈도우즈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iOS도 있고 아니면 드론 소프트웨어도 만들 수도 있고,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아지거든. 그리고 운영체제가 크게 보면 이것저것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별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개발 해석하는 것도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아. 요즘은 장르가 너무 많아서 그냥 가르치면 안 되고 공부를 할 때도 복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얘기를 여러 가지 근거를 들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사의 모든 문제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람들이 삼국지 같은 걸 읽고 그런 게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특징들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100% 막 그 상황이 이렇게 일치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인간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뭐 경영 이런 거에서는 뭐 간접적으로든 되게 참고하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